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 사회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태승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세미나는 70년 고인물 배임 변화할 때라는 주제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이래 배임은 각종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빠지지 않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의 준법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배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바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본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손동영 서울경제 대표이사님과 문무일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손동영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로펌 시장을 끌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70년 고인물 배임 변화할 때란 주제로 세미나를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문무일 세종 대표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강연을 맡으신 하태원 정혜성 파트너 변호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내 주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법무팀 및 산업 관계자 여러분, 배임은 지난 1953년 9월 17일 제정된 형법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은 시행 이후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혐의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이익 취득 등 범죄 구성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혐의 다툼의 소지가 많은 탓입니다. 특히 그동안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그런 단 한 차례의 법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흔히 말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세종이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배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70%는 법 조항 명확화 등 개정이 절실하다고 응답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국제통상의 급격한 변화나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국내 법 체계에서 한 발 빠른 경영 판단을 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종과 함께 배임을 주제로 토론회장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한 올바른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70년 고인물 배임 변화할 때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무일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합동으로 배임죄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사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임 검사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는 그 모호성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찰 실무, 형사 실무 기록 검토와 결정문, 판결문 작성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하였고, 판례를 일일이 암기하지 않으면 정해진 답인 정답을 맞추기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검사 시절 제 실력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배임에 관하여 혐의 의무를 결정하는 데 많은 집중을 하였던 기억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배임죄의 혐의 없음 결정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재유사 명령이 다른 죄명부 사건보다 많이 내려지고, 기소 결정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이 다른 죄명 사건보다 많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그 혐의 유무에 관하여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많이 한 고민에 비하여 기관별로, 심급별로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는 자체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럴 정도인데
법률 적용의 대상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점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적용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의 정신인 사적 자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하고 오늘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아무쪼록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신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며 또 차오르는 봄 기운을 만끽하시며 듬뿍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현 변호사님께서 배임죄 구속요건상 모호성에 대한 검토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하태현 변호사님께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셨고 법관 재직 시 하버드 로스쿨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무해오고 계십니다. 하태현 변호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자리는 뭐 배임죄에 대해서 오늘 무슨 뭐 결론을 낸다거나 뭐 배임죄를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뭔가 배임죄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다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번 저희 발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책자에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논의의 배경에 관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배임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임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항 자체가 사실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조항이고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임죄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953년에 제정된 이후로 벌금액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법과 달리 이 형법은 그 특별한 변경의 이유가 없으면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배임죄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부동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사실 이렇게 배임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변경에 관한 논의가 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2008년도에 청주에서 형사 단독 판사를 할 때 그때도 배임죄 재판을 하면 그 변호사들이 변론 요지서를 내면서 그 배임죄 문제점에 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재판하기 바빴고 총론적인 얘기라서 사실 깊게 새겨듣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 또 형사재판을 하고 또 변호사가 돼서 또 형사재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좀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바란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논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13년에 그 이명수 의원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2015년에는 정가윤 국회 부의장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목적범으로 개정하자라는 발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지만 이와 같이 그 국회 내에서도 그 개정의 어떤 필요성에 관해서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명확성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명확성의 원칙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가 법 규정만으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특히 형법은 그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어기게 되는 경우에 법의 부주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실 텐데요.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조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만 놓고 봤을 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도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원칙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절도죄를 기재를 해놨는데 뭐 배임죄 세미나에 왜 절도죄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절도라는 거는 쉬운 말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물론 뭐 남의 물건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도 뭐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뭐 재산상 범죄에서 다 공통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건을 훔친다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래서 절도죄를 재판을 해보면 내가 안 훔쳤어요. 나는 훔친 적이 없어요. 뭐 이 물건이 왜 내 가방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부인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가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도 그 다음 단계 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위가 배임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이 행위가 처벌되는 배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법조인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배임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에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그 어떤 포섭되는 행위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는 뭐 다른 사건에 다른 범죄에서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 배임죄는 법원의 판결조차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로 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통상 통계를 낼 때 보면은 그 어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율을 한 3% 정도라고 저희가 통계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이 횡령 배임죄,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그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죄율도 7%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배임죄일 겁니다. 보통 절도나 살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른 범죄들은 배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판사들 3명이서 1심에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는데도 대법원에 가면 또 판단이 바뀝니다. 보는 판사마다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판사마다 달리 보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비실명 처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시면 뭐 어느 기업의 얘기를 하는지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룹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그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그룹의 주식을 교환한 사례인데 위의 사례는 통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아래 사례는 사실 크게 보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유죄가 나서 회장님이 실형을 사셨죠. 물론 안을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에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계속 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임죄의 이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는 배임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미국에는 배임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임죄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어떤 경영상 어떤 판단에 허위의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민사상 성간주의 의무라고 하죠. 피디시어리 두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은 배임죄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타인을 위해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본의 배임죄는 목적범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거는 형사법에서 얘기할 때 고의와 더불어 주관적 구속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의는 미필적 고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미필적 목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고의보다 목적은 훨씬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높은 허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를 목적범으로 규정을 해놓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범이죠. 따라서 우리 지금 배임죄의 개정 논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목적범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법률 관청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물을 판단하는 위임 관계를 사적인 관계까지 다 넓히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독일은 뭐 법률의 위임, 아니면 관청의 위임 등 어떤 공적인 위임 관계를 가지고 타인의 사무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배임죄를 좁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독일에서는 그 주식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했다고 해도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한번 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법에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배임죄에 대한 논의도 목적범으로 개정하거나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하자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성 요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아실 테고요. 한번 구성 요건을 하나씩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느 사무는 타인의 사무고 어느 사무는 나의 사무일까요? 이 아래 일본 형법부터 한번 보시면, 일본 형법은 행위 주체를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이 살짝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많이 다른 게요.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타인을 위해서 내 사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형법은 아예 처리하는 사무 자체가 남의 사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하죠?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뭐 법정에서 변론하고 PT하고 막 증인 질문해요. 그 누구 일 하는 건가요? 제가 변호사로서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행위도 타인의 사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좀 애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타인의 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뭐 법조인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 신의측이라는 건 사실 치트키예요. 게임에서 말하는 정가의 보도처럼 법리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신의측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옛날 그리스 연극에서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갈등 관계를 꼬아놨다가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되면 갑자기 기계장치 타고 신이 내려와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서 줄거리 꼬다가 안 되면 갑자기 주인공 교통사고로 죽여버리거나 깨어났더니 꿈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허무하게 해결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신의 성질 나오면 법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대신 재판받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위반한 채무자, 즉 민사상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도담보하고 대물변제 예약이 있는데요. 이제 양도담보 이 사례는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기계를 담보로 그냥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계는 채무자가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기계를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기존의 판례는 그 배임이야. 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보관하고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건 타인의 사무야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아니야, 이제 그거는 타인의 사무 아니야 라고 판례를 변경해 버립니다. 이거 제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 할 때 나온 판결인데 이때 연구관들 사이에서 참 논란이 많았어요.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었고요. 대법관님들 사이에서도. 대물변제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을 지고서 이거 못 갚으면 내가 뭐 부동산으로 갚을게. 그리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았는데 그 사이에 그 부동산 팔아버렸어요. 예전에는 이거 대물변제 그거 안 팔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배임이야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배임 아니야라고 결론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동일해요. 그럼 이거 뭘까요? 그냥 대법원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맞는데 미안해, 그때는 틀렸어. 별다른 근거가 없어요. 결국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임무위배 행위예요.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M&A 부분에서 뒤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신입 측상 당연히 할 일, 또 치트키인 신입 측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건 거의 암호문의 수준인데요. 이건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개별적 사정을 보지 않고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충돌하는 얘기예요. 이거 아마 연구관이 잘못 쓴 것 같은데 대법관님이 못 고르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연구관을 해보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은근히 이런 오류들이 사실 많이 발견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건 바이 건으로 보겠다라는 게 원래는 원칙인 거죠. 결국 임무위배 행위가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판례를 봐도 몰라요. 오히려 판례로 보면 더 헷갈려요. 자, 2013년에 있었던 신문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모그룹 회장님이 이제 계열사가 이제 막 망할 위기가 되니까 다른 계열사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이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대법원 결론이 다 달라졌죠. 반대였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이는 이 판결이 아까 보여드린 사건의 판결이에요. 무죄가 났어요. 근데 사실 이와 동일한 과거의 사례에서는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근데 과거 판례를 보면 무시무시해요. 설령 동반부도 사태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망할 때 뭐 망하는 건 난 모르겠고 지원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런 얘기라서 사실 그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2017년 판결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임무위배 행위가 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모호하게 판단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임무위배 행위를 판단할 때 뭐 주주총회 뭐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이사의 결의를 얻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고 회사의 이익은 꼭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나 이사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수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만 해도 손해를 가한 대로 본다라고 해서 위헌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수시기가 당겨지는 문제도 있고요.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위험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그 그러니까 위험은 발생했는데 위험만 발생했고 실제 손해는 발생 안 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상해지잖아요. 실제로 이상한 판례가 지금 나와요. 이 판례를 보면 무효인 어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판결입니다. 돌렸으니까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이미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기수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결에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전산 조작까지 하면서 대출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미 대출을 실행한 그 시점에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항소심은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야 마지막에 이익 났잖아 라고 하면서 무죄로 파기를 했습니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판결을 찾아보면
그 얘기는 뭘까요? 위험이 발생하면 기소라며요. 근데 기소 후에 손해가 보존되면 무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판결을 읽어보면 야, 마지막에 손해가 안 난 걸 보면 애초에 위험도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시기에 대한 판례의 법리도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실 거라 뭐 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그런 용어 자체를 언제 썼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오래전부터 뭐 인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인정한 사례들인데 뭐 현저히 회사를 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경영 판단으로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선이 어느 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LLM을 할 때 회사법을 들을 때 이제 다른 나라 변호사들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판사인 걸 아니까 와가지고 약간 놀리듯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너희 나라는 LBO가 불법이라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과정 중에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 어떻게 LBO를 한다고 처벌을 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외국에서도 비판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관해서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원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미국 판례법에서 발전이 된 거라서 미국 판례는 뭐 이와 같은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 기준도 사실 뭐 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독일에서는 주식법에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을 이사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은 정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시면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기서도 하급심에서는 이게 무슨 사안이냐면은 저축은행이 골프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저축은행 이름으로 사지 않고 임직원들 친척 명의로 샀어요. 그러면서 그 친척들에게 사는 대금을 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엎어지고 이그러지면서 이제 돈을 회수를 못했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아니 그거 어차피 회사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배임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판시를 했는데 여기 대법원에서는 야 너희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보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건지를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판례인데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판례 역시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대로 어쨌든 우회 지원하려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안 돼, 배임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들면서 배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는 현재 벌어지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는 변수가 없어요.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니까 다 상수일 뿐이지 변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이때 이랬어야 됐네.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됐네 라는 판단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쉬운 판단의 기준을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사후확증 편향이거든요. 너 왜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아니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 다였는데 내가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 내가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너무 좁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사후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때 그랬어야지. 제대로 검토 안 했잖아. 왜 이런 거 예측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무슨 큰 대형 사고 터지면 예고된 참사였다. 아니 예고된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조짐이 있었다. 그렇게 예고된 거였으면 언론사에 있어도 죄송합니다만 그럼 언론사에서 예고된 거 미리 좀 쓰시지. 일어날 거라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판사들도 제가 법원 있을 때도 항상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 심지어 판결에다까지 썼었는데 대법원 판결에다가도 썼었고 사후학점 편향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 지나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경영 판단의 원칙 배임이 이제 그럴 위험이 가장 많은 죄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예,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의 해석상 많은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우리나라 법 쪽에는 물론이고 어떤 재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법무팀에 계신 분들, 기업 법무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오너나 이제 CEO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게 혹시 배임은 아닐까?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건 있습니다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에 우리나라 경제나 뭐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않았던 시절에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강제했던 부분도 있고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방만한 경영을 자제시켰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주들의 이익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갔던 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경영상 어떤 활동을 위축한다라는 분명히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장점을 다 살리면서 어떤 그 처벌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영상 판단을 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투명해졌으니까 이제 이러한 논의를 술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짧은 시간이라 제가 좀 드릴 말씀을 뭐 다는 못 드렸습니다만 뭐 제 발표를 들으시고 한 번쯤 이 배임죄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람직한 어떤 개정 방향이 무엇일지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제가 여러분께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태현 변호사님의 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봤는데요. 기업 법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시는지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법무법인 세종의 정혜성 변호사님께서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혜성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M&A, PEF 등 기업 거래 자문과 각종 회사법 관련 자문이십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리걸타임즈 선정 M&A 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혜성 변호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정혜성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공무를 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주로 M&A 거래를 전담하고 있는 M&A 파트의 변호사로서 사실 뭐 배임죄를 많이 다뤄보거나 깊이 고민한 적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다만 뒤에도 나오는 그 LBO 사례를 제가 우연찮게 그 어소 시절부터 쭉 관여를 해가지고 사실 배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주로 이제 M&A 거래를 담당하지만 그 뭐 당연히 회사법 관련 자문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 일하면서 가장 사실 제가 난처하고 이제 곤란할 때가 뭐 거래 구조가 됐던 특정 이슈가 됐던 고객께서 배임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예요. 뭐 뒤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 판단 측면에서 이게 과연 배임인지 아닌지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배임죄에 관한 의견서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M&A 실무를 하면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엔 또 뭐 M&A 관련된 업무도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M&A와 그 배임의 그 접점을 조금 그냥 간단히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서 오늘의 문제 제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도 그 논의 배경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임죄가 실제 문제된 사례들 잠깐 언급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M&A 실무 관점에서 과연 M&A 그 복잡 다단한 M&A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가 적정한가라는 살짝의 의문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M&A 유형 대표적인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양수도 소위 그 구주라고 하죠. 구주를 서로 거래하는 주식 양수도가 있고요. 뭐 신주나 주식 연계증권, 뭐 CB, 뭐 BW 같은 걸 발행하거나 또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그다음에 이제 합병 이제 주로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 뭐 주식 교환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작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제 그간 뭐 검찰에서 기소한 사례나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주식 양수도, 뭐 신주, 합병으로 이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계열사 간 M&A와 비계열사 간 M&A 두 군데 그 형국을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임죄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계열사 간 M&A입니다. 뭐 여기 사례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과거 그 대주주, 개인 대주주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래들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기소가 되어 이제 실제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주식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로 계열사끼리 저가나 고가로 양수도 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신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가로 발행을 해서 특정 뭐 가령 개인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형국들이 있고 계열사 간의 합병을 할 때 또는 주식 교환을 할 때 그 비율이 적정하지 않아서 특정 당사 회사의 뭐 개인 대주주에게 조금 더 유리했다. 이제 그런 형국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주로 이제 과거 이제 단죄 측면,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저희 그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이제 계열사 간의 어떤 그 뭐 서로 이제 구제를 해준다거나 뭔가 뭐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그때 주로 많이 일어났던 특히 이제 A와 B 그룹은 그런 사례고요. 특히 이제 뭐 주식을 계열사끼리 고가로 매입을 해줬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계열사들이 굉장히 부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 개인 대주주가 그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다 보니까 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다른 계열사들을 시켜서 그 계열회사에게 그 유상증자를 해준 거는 그런 것들을 지시한 거는 배임의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유죄까지 실제 난 사례들이 있고요. 뭐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했고 그 저가로 발행했을 때 그 법인 주주들이 그걸 포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포기 후 이제 개인 대주주에게 재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 널리 회자된 사건입니다. 이런 식의 약간 단죄 측면의 배임 사례들은 이제 계열사 간엔 많이 있어 왔고요. 비계열사 간 M&A에선 사실 배임죄가 상대적으로는 덜 문제가 되지만 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적법성, 저희 이제 뭐 대형 로펌을 찾아오시는 정도의 거래 구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적법성을 초반부터 거래 구조를 많이 검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배임의 그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례들을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세 유형 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뭐 능히 짐작하실 수 있는 사례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로 이제 M&A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우연한 기회로 이제 이 소송에도 직접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저에게는 좀 매우 아쉬운 결과가 매우 아쉬운 사건이었는데요. 해외 PF가 그 국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국내 이제 그 SPC를 설립을 하고요. 이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에퀴티도 내리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입으로 그러니까 약간 1대1의 비율로 에퀴티 반, 뎃 반 이런 비율로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이 SPC와
대성회사를 합병을 시킵니다. 역합병 구조로 SPC를 대성회사에 이제 흡수 합병되는 그런 합병이 이루어졌고요. 뭐 이 당시에는 아무런 챌린지가 없었는데 뭐 여러 이유로 그로부터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 M&A가 이루어진 7년 뒤인 2012년에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고 이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간 1심과 2심 대법원 항소심을 계속 오가며 결국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아까 하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선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2년 전에 결국 유죄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 파기환송이 된 날 정말 저는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잤는데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비판들이 있어 왔고 또 엄청난 혼란을 아직까지도 좀 끼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적법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병형 LBO라는 건. 그러니까 소위 담보제공형과 합병형이라는 구분이 있고 담보제공형은 유죄, 뭐 합병형은 무죄라는 어떻게 보면 실무가 최소한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앞서 보셨지만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가 입장에서 이건 합병형 LBO였는데 대법원은 이게 이제 담보제공형 LBO로 보고 판단을 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 물론 전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경은 없었지만 또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거는 이 2005년 당시에 뭐 대주단 회사 뭐 여러 이해관계인들을 대리했던 국내 대형 로펌들이 다 이 구조는 적법하다라는 의견까지 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17년 뒤에 배임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회사 간 합병에도 그리고 특히 100% 모자 회사 간 합병도 배임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특히 인수금융을 조달한 FI들 관점에서는 인수법인과 대상회사, 타겟을 합병을 시키면 이거는 배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그런 사안입니다. 뭐 여러 의문들이 제기가 되지만 실무가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거를 좀 정리해보면 이미 테스트를 받은 구조, M&A 마켓에서는 10년 넘게 이미 수많은 거래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졸지에 이게 다 불법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는 여러 뭐 복잡한 사실관계도 숨어 있었지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법원과 검찰이 충분한 고민을 해주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과연 이런 복잡한 M&A 거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의문도 저는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눈에서 봤을 때는 뭐 위헌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근저당이 제공됐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펀드는 이 회사를 5천억에 사서 나중에 2조에 팔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해피하게 거래가 마무리됐는데요. 그런 이제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LBO 시장에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고 아직까지도 과연 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은 뭐 이제 계열사 간 합병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뭐 언론 또 그다음에 뭐 학계 또 실무가들이 여러 뭐 해석과 어느 분께서는 비판, 어느 분께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형사와 지금 민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사안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계열사 간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반대주주가 이제 주식매수 정권, 주매청을 행사했고 회사가 제시한 가격,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5만 7천 원이었는데 결국 1심은 인정했는데 2심에선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더 높은 가격으로 주매청 가격을 인정을 해줘서 그게 재작년에 결국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됐고요. 같은 사안으로
물론 이제 주매청 가격과 합병의 비율의 적정성은 조금 다른 형국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합병이 적정한 비율로 적정한 회사 가치, 기업 가치가 전제됐느냐의 그 동일한 논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근 이제 그 올해 그 1심에서는 이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 주매청 민사 판결이고요. 보시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라고 해서 반대 주주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이제 형사 판결에서는 계열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았다, 저가 저평가되지 않았고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이런 좀 엇갈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같은 승계 작업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승계를 진행하였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또 그것만으로 뭔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좀 엇갈린 이제 판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있으시겠지만 좀 이 점을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민사의 영역에서 판단을 하게 내버려둬야지 이거 과연 형사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민사적으로 M&A에 관련된 이슈들이나 어떤 이해관계인의 손해가 있었다면 그걸 구제하는 게 맞지, 형사의 영역에까지 과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좀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추가 사례들인데요.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말씀 주신 이제 각 구성 요건별로 이제 M&A 사례들, 특히 이제 계열사 간 사례들에서 가령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임 고의가 없다 해서 이제 무죄가 난 사례가 있었고, 사례 2는 그 계열사 간 M&A는 아니었고요. 이 판결문 찾아보시면 어느 사례이신지 아실 텐데, 결국은 어느 회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까 그 사후 확증 편향도 말씀하셨지만 인수한 후에 이제 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이게 이제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사후적으로 인수회사에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결과만 가지고 주임을 다하지 않았다, 주임을 다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없다, 이런 그 판시로서 이제 경영 판단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오늘 이 판결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판결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법원 판결은 간단하고 이제 그 원심을 보시면 저희 M&A를 하시는 분은 이해할 만한 그 M&A 모든 절차들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다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실사가 어땠고 기업 가치 평가가 어땠고 그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씩 검찰의 주장, 1심의 판단, 2심의 판단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M&A 절차에서의 각 부분, 특히 그게 배임죄와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례 3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에 관해서 이제 또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 기업 가치가 나중에 성공하지 못한 M&A였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러면 사후적으로 배임으로 과연 처벌을 받아야 되냐, 그 관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사례 4번째는 계열사 간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회사에게 유상증자를 한 것이 그 경영 판단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죄가 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쭉 보면은 법원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내부 외부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 판단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검찰 또는 법원에서는 기업 가치를 조금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후적으로 이걸 판단했을 때 그 위험성이 법원 판단을 보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기업 집단 내 이 거래에 대해서는 약간 편향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좀 보는 그런 판시 내용도 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서 M&A 실무가 입장에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례에서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약간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인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뭐 유무죄를 떠나서 그거의 반성적 고려로 여러 제도들이 정비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총수일가 뭐 개인 대주주가 아니고 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기업 사냥꾼들의 어떤 불법적 M&A에 관해서는 분명히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판례가 축적이 돼서 분명히 배임죄가 M&A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제도나 시장이 상당히 성숙해 있다고 저는 피부로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여러 말을 썼지만 결국 자본시장이 상당히 성숙돼 있고 특히 이제 뭐 FI나 또 연기금 이런 눈에 불을 켜고 그런 뭐 불법적이거나 또는 적정하지 않은 조건들을 눈을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그런 뭐 행동주의 펀드들도 있고요. 감시를 하고 있고 시장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정거래법, 뭐 세법, 그다음에 상법, 자본시장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의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같은 걸 보면은 요새 정말 뭐 담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말 비용과 노력 측면에서 정말 번거로울 정도의 공시들이 이루어지고 M&A도 마찬가지죠. 잘 아시다시피 뭐 자본시장법상 공시, 거래소 공시 여러 공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충분히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상법상 자본시장법상 각종 민사적 구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합병에서 반대 주주의 주매청 사안에서도 보셨겠지만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확정된 주매청 가격이 법원에 가서 다시 변경되는 사례도 물론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M&A 실무가 입장에서 그 조금 결론을 내보면 결국은 M&A의 그 복잡한 거래에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구성 요건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불법적인 그런 뭐 기업 사냥꾼들의 불법적인 거래야 당연히 적용 가능하겠지만 이제 경영 판단 영역에서 여러 검토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M&A 과정에 그 배임죄의 그 단순한 구성 요건을 너무나 추상적인 구성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기업 가치 영역에 들어가면 정말 뭐 많이들 내부적으로 보시겠지만 수많은 복잡한 여러 기업 가치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히 뭐 회사가 인수한 뒤에 뭐가 뭐 부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기소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쭉 나가보면 결국 실패한 M&A는 다 이게 배임이냐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M&A 절차는 요새 굉장히 정형화될 정도로 실사 단계에서부터 뭐 외부 평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뭐 내부적인 투심, 이사회, 그다음에 공시를 통해서 여러 장치와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정형화돼 있고 또 많은 감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제도적인 민사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와 감시로 충분하지 이걸 무리하게 기소까지 하면서 또 민사적, 형사적 판결이 엇갈리는 그러한 결과를 계속 발생을 시킬 것인가라는 좀 근본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법원에 판단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회를 밝혔지만 또 거꾸로 법원의 대법원 판결 중에 제가 아까 앞서 원용한 판결 중에 정말 명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그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원문인데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인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대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M&A 거래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실무가의 입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실패한 M&A는 모두 배임인가라는 부분이 인상이 남았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 좋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